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당만 봄날이 간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의 잠정적 시점을 놓고 여당 내분이 왜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지, 또 오는 월요일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특임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면을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요. 황 의원님, 네. 사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원내대표를 두둔하고 나서는 청와대로부터 찍어내게 하지 마라, 이렇게 두둔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오늘 원내대표, 오늘은 저 국회 운영위원장이죠. 유승민 국회 운영위원장 잘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물실혹이다, 기회 놓칠 수 없다, 그래갖고 저 유승민 운영위원장, 집권당 원내대표하고 또 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뒤에 어디 틈을 벌리려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묻는데, 의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이병기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대통령 비서실의 체면을 갖다 챙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공직과는 분명하신 분이다 라는 느낌을 줬어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야당 의원들은 갑자기 보니까 네. 이번에 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뭐 자기 당 원내대표인 듯 굉장히 옹호하면서 이병기 이른바 이의제의죠. 이병기 진짜 코너로 보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나름대로 그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래도 또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죠. 근데 이병기 대통령 실장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 네. 결국은 국회법 개정안이 단초가 됐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 그런 거로 좀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라고 표현하기 나름이죠. 책임을 돌리는 발언일 수도 있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발언일 수도 있죠. 결국 이 문제 보면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 자기 개인의 의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가 와당탕 붙은 거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있긴 있었어요. 2004년에 당시에 네. 김근태 원내대표가 계급장 떼고 해보자. 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당시 저 아파트 분양가 공개 문제 놓고 그럼 계급장 떼고 합시다. 근데 말만 그렇게 했지 근데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9일째 아닙니까? 8일 9일째 대통령과 좀 첨예한 각을 세우고 있는 건 처음인 상태에서 대통령을 갖다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단초, 이 문제의 단초가 되었던 것은 사실은 대통령도 이미 지난 6월 25일 국무회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보면은 뜬금없이 끼워넣기 식으로 공무원 연금법 추진하다 말고 개정 추진하다 말고 보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갖다 들이밀어갖고 이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분명히 하는 것이 사실은 짚고 넘어가는 거다. 꼭 짚고 넘어가야지. 이 일이 지금 이걸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앞으로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즈음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 분명히 밝힐 건 밝히고 가야 되겠죠.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 거기에 위원장 있으면서 굉장히 회의 진행할 때 정말로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 야당에서 굉장히 그 수위가 높은 언어도 보니까 뭐 유신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사실 평소 같으면 그 막말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그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사실 그 자리는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원래 이 자리는 뭐냐면 작년 예산, 2014년도 청와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결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결산이 잘 되면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또 심의를 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첨예하게 지금 붙어 있는 것은 이제 국회법 개정안 이 부분이고, 또 그것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 여당이지만 동시에 야당에서 사실 걸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논의하는 거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만감이 교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이 물실혹이다,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얘기하는 것이 참 재미있게도 보이더라고요. 사실 또 이 비서실장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견해 밝힐 수 있다.
국민을 향해서도 왜 그런 얘기 못하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국무회의는 이제 국정의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뭐 법률안을 하거나 뭐 이런 것 시행령을 결정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 이상 넘어서 국가를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 근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게 또 이제 그 대상이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얘기, 그리고 이제 국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 좀, 그리고 이제 수위가 높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평소 때 얼마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 네. 사실은 또 저희들 이제 관심이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를 놓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난장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분이 김태호 최고위원입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청와대 친박 측과 무슨 교감이 있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친박이라든지 청와대가 전혀 교감이 없었다고 봐요. 교감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은 당초 그 7월 그러니까 6월 29일이죠. 월요일. 이제 6월 29일 날 당시 이제 긴급 최고회의하고 그다음에 그 최고회의 직전에 보면은 20명의 재선위원들이 안 됩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친박이나 대통령도 확 질러만 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교착 상태거든요. 교착 상태에서 친박에서는 좋다. 네. 그렇다면 7월 6일 이거 국회법 개정안을 갖다 본회의에서 사실상 그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냥 끌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그때까지는 조금 말미를 두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양측 다가 명분을 축적하고 두 번째는 아마 우군들을 갖다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자기 편을 좀 포섭하는 단계다. 왜냐하니까 지금 만약에 끝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틸 경우 친박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긴급 의총을 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신임을 묻는 것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자면은 지금 대략 보면 뭐 친박, 비박 또 중도 성향이 네. 한 반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우군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7월 6일까지는 팽팽한 정막이 감도는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우리 착 칼싸움할 때 보면 서로 한참 탕탕 붙은 다음에 숨을 고르면서 다음 칼을 치기 전에 정막이 흐릅니다. 고수들끼리는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서로 긴장이 흐르는데 갑자기 삑 하고 뭐가 지나가요. 그게 바로 김태호 삑 최고위원이다. 지나간 게 지금 김태호 최고니까 이 순간 비박도 뭐야 하다 보니까 지금 김학용 비서실장에서는 육두 문자가 튀어나왔던 네. 거고 또 친박들 입장에서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뭐야 갑자기 지금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지금 칼 갈고 지금 딱 초식을 갖다 좀 정리하고 있는데 삑 하고 지나가서 도움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본질이 흐트러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의 그런 어제 행동과 돌출 발언은 그야말로 누구하고 협의하거나 누구하고 상의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돌출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수님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래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과거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예. 나 이제 만일 근데 이 어저께 일이 친박하고 어떤 그 전략적으로 뭐 전술적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했을까 아무리 봐도 네. 그 그림에서는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태호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고 좀 해볼까요?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국민이 쏘가 넘어갈 것이라는 국민을 마치 호모로만 생각하는 이런 국민 사기 쇼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개죽음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한번 지금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김태호 최고위원 저런 말 외에도 좀 진중치 못했던 사퇴 표현이라든가 뭐 번복하다든가 이런 좀 논란들이 좀 있었죠. 작년이었죠. 당시 네네. 청와대하고도 김무성 대표 간의 이른바 개헌 본물 발언 갖고 상당히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데 갑자기 나 못하겠어. 그래도 내팽개치고 나갔다가 한 일주일 8일 만에 네. 돌아오시면서 머쓱한 표정으로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돌출적 발언인데 돌출적 그런 게 심한 것이 아닌가 얘기하는데
저는 앞서 우리 뭐 이용호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형적인 돌출 발언이 어떻게 튀는 발언이죠. 또 근데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요. 사실은 김태호 최고위원의 그런 돌출적인 행동에도 비판을 가지만 김무성 대표도 과연 당 대표로서 그날 회의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옳은 처사냐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은 김무성 대표가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를 오후 3시에 긴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한 게 두 가지예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게 하나는 유승민 최고위원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자, 숙고할 시간을 주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당이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막 친박 쪽에서 공세를 취해가지고 밀려나가는 모습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면 아래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최고위원들끼리 충분히 눈 깜빡깜빡하면서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충분히 하도록 하자 이런 모습인데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김태호 최고위원이 산통을 깬 거예요.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그 기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 자리에서 또 그런 얘기를 김태호 최고위원이 하면 분위기가 또 2차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그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서두로 마무리를 하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심초사, 당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저거 뭐 나머지 얘기는 이어가지 않았지만 정말로 김태호 최고위원이 뭘 잘 모른다.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인자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계시고 그다음에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2인자의 리더십은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여러 가지 또 그 입장도 살펴야 되고 그러나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주 그 상처받지 않고 가능하면 뭐 그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영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모양새 좋게 출구전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금 자기는 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자기 플레이를 하거나 네. 자기의 목소리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리더십이 없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하고 자기 부인인 며느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을 때 안방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지요. 아,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또 부엌에 가서는 며느리한테 그래 내가 다 이해해.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서 아들로서 역할이지. 네. 거기서 누구 한 편을 들면 그건 자칫하면 근데 갈라서는 약간은 또 거예요.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우유부단 줄타기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좀 사실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사태 처음부터 보면 조금 보면 이걸 전체 흐림 자체를 갖다가 보면 저 점점점 쇠락해가는 현재 권력과 앞으로 점점점 커가고 있는 미래 권력은 이른바 뭐 KY, 김무성, 유승민이죠. KY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의 충돌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처음부터 말이 조금 매일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님 그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대통령 좀 비유 맞추는 얘기였죠. 대통령하고 맞서서 이길 수 없다. 근데 또 그 다음 나가서는 의총에서 결론 내자. 네. 또 그 다음 날은 의총에서 결론 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다르고 특히 보면은 6월 29일 날 긴급 의총 3시에 했습니다만은 하기 직전에 보면 재선의원 20명. 지금 새누리당 재선의원이 39명입니다. 네. 그중에 과반이 넘는 20명. 주로 수도권과 부산 경남 특히 김무성 대표 측근들이 많이 꼈어요. 뭐 김학용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흔한 얘기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쉴드 보호하고 있거든요.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모르겠어도 어저께 개 땡땡이 하셨던 김학용 비서실장 과연 집권당 대표 비서실장 재선위원입니다만은 아무 그러면 대표하고 교감 없이 그런 쉴드를 쳤겠는가? 저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대통령이라든지 또 청와대라든지 보는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혹시 이중 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그런 미심쩍은. 그래서 조금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게 뭐 진짜 우리 가사 집에서 같이 아이 뭐 저 어머니 좀 참으세요. 아 당신이 좀 참구려. 이래서 봉합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 아 저 어머니 그거 좀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보면 이런 것들이 야 너 행동 똑바로 해. 너 진짜 너 이러다가 집안 불났나? 라고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황이 그만큼 엄중한데 그렇죠. 네. 엄중한데 그에 대한 확실한 리더십을 못 보여준 것 같다라는 비판인데요. 한 가지 지금 이번 유승민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민심도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남일보 최우석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역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는데 실제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안이 벌어지다 보니까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현장에서는 약간 연령층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아, 예. 예, 20, 30대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반면 연령대가 비교적 많으신 장노년층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고요. 예, 예. 또 유 원내대표와 박 대통령이 화합하길 바라는 의견도 당연히 많습니다. 두 분 다 대구의 중요한 자산이다. 뭐 대구를 지역으로 기반으로 하는 분이다. 이런 의견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또 뭐 최근에는 사건이 일어난 지 시일이 좀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다소 조용해지는 분위기도 있고요. 네.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쪽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글쎄요. 결국 뭐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나 뭐 그런 주장이겠죠. 또 전직 비서실장이기도 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그러다 예. 보니 그런 의견이 많죠.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할 말을 하는 또 소신 있는 정치인 이런 좀 시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 내에서도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하는데 예. 대구 전체에서 뭐 인지도가 있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지지도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소신 있는 정치인이구나 하는 의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도 분명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단계 더 도약한 그런 정치인으로 부각된 것만큼은 사실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대구 동구 지역에서는 또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 또 지지하는 현수막이 동시에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거를 좀 했는지 확인이 됐나요? 일단 처음에 이제 유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자유청년연합이라는 곳에서 내걸었거든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설왕설래가 많은데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유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현수막은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린 다음 날 걸렸거든요. 아, 대응 차원에서 걸린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것 역시 동호 포럼이라는 데에서 걸었다고 하는데 뭐 실체는 모호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정가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일 날 국회법 개정안 제1을 놓고 어떤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좀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역에서는 뭐 6일에 지금 뭐 6일에 한다 아니면 그때는 좀 힘들 것이다 뭐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지역도 예, 예. 뭐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뭐 사람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그러고 안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군요. 예. 역시 아무래도 대구 지역 민심이 두 지도자의 어떤 마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우석 영남일보 정치부 기자와 연결해봤는데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이제 대구 전체로 보면 또 전체 민심이 있을 거고 또 동구 으른 지역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심은 시간에 따라서 늘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은 그렇지만 또 한 달 후 또 내년 총선 때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여론조사 보면 비슷비슷하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도. 예. 그러나 이제 연령별로는 아무래도 60세 이상은 퇴진 쪽에 많고 50대 이하는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지지가 많죠. 지금 보면 이게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사퇴가 안 된다는 것이 36%, 사퇴를 해야 된 데가 31%. 약간 사퇴가 안 된다는 게 약간 높습니다. 일단 여론은 당연히 네. 높을 거예요. 저 그 속에는 이제 새정치연합 지지하는 분들도 꽤 많아서 그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사퇴를 않는 것을 원하겠죠. 그러나 여당 내 새누리당의 그 당원들을 조사해 보면 사퇴를 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보면 사퇴하는 게 많고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좀 전에 경북 영남일보 기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대구, 경북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 쪽이 높고 다른 쪽은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지역을 빼놓고는 이 지역이 높죠. 대구, 경북 지역하고 인천, 경기 지역만 빼고는 대부분은 잘못하고 있다. 이게 잘못하고 있다가 이게 좀 표현을 잘못하고 네네. 있는데 이 31대 36이 31은 뭐냐니까 사퇴해야 된답니다. 네네. 파란 게 36, 이건 뭐냐 잘못하고 있다는 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네네네. 33, 이 회색은 이른바 잘 모르겠다는데 전국적으로는 31대 36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한 5%포인트 높습니다만 네네네. 유승민 원내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는 46, 사퇴해야 된다가 46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퇴해서는 안 된다가 28로 그러니까 18%포인트가 유승민 원내대표는 물론 나랍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하고 인천 수도권 지역, 경기 지역에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쪽이 우세하고 그렇죠.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퇴 아니다. 아니다라는 쪽이 지금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것이 아까 이용호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보면 할 때 보면 정치적 지향을 갖다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미리 새누리당 지지자는 45%가 유승민 사퇴해야 된다. 26%는 사퇴할 필요 없다. 즉 대구 경북하고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31대 36이 되냐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사퇴할 필요가 없다. 22%. 아니 사퇴해야 된다가 22%, 예, 예.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56%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반영된 것이지 결국 대구 경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 다음에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훨씬 더 큽니다. 분명히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걸 계속 그러면 버티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간다. 그럴 경우에 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부분은 저는 좀 달리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데 아무래도 유교적인 국가고 장유유서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늘 그리고 이 행정부를 우선시합니다. 국회보다. 여론을 보면 행정부의 지지도가 높고 국회는 보면 제일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는 양비론이 생길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대통령도 문제고 예. 사실 유승민 대표도 문제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를 키워줬던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체적으로 아까 뭐 전국적인 여론을 보기보다는 또 지역도 고려하고 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여론과 늘 여론이 올라가다 꺾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과 잘 맞춰서 본인의 거취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갤럽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갤럽은 이제 매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주 조사할 때마다 핫 이슈가 있으면 그때마다 달아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 시점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월 29일,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고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만 네. 그날 보면 비상 최고회의, 긴급 최고회의 열리면서 그 사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월 30일, 6월 7월 1일, 7월 2일이면은 나름대로 각종 요인들이 다 유권자 네. 내지는 응답자들에게 충분히 전해진 가운데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전주에 있었던 리얼미터라든가 또 그 즈음에 있었던 CBS 노컷 했던 한 것과는 또 다른 성격의 여론이 여론조사. 충분히 반영된 조사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충분히 정보가 네. 이 응답자에게 충분히 전해진 상태에서 상황이 전해진 상태에서 응답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 경북 지방에서 46대 28로 거의 그 한 18%포인트가 유승민 원내대표 그만두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높다는 것을 근데 주목할 또 필요가 있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면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죠. 답보 상태죠. 지금 보면은 34%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답보 상태로 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볼 때는 사실은 관망, 여론도 역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관망하는 것 아니냐.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나 혹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이것은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위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그런 싸움이 아니라 둘 다 손해보는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올라갈 요인이 별로 없죠. 아니, 없죠. 사실 6월달 메르스 사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로 쭉 가서 29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그나마 황교안 국무총리 이제 보면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33으로 올라갔던 거 네. 아니에요? 4%포인트 올라갔어. 그 중간에 그 34, 34까지 일주일 동안에 이 유승민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사태에서 만약에 그런 반영들이 확 됐으면 확 떨어져야죠. 만약에 또 지금 사실 보잖아요. 메르스 사태가 지금 별개로 본다는 거예요. 진정 국면인데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진정 국면이 사실은 소폭 올라야 하는 게 정상인데도 계속 답보 상태라는 건 아무래도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여론들이 반영된 건 그러니까 아닌가? 이거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는 것은 뭐 메르스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 문제 저 문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게 돼 있고요. 응답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질문으로 물어보면서 아까 같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또 별개. 그때는 또 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응답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있어서는 그나마 답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오는 6일이죠. 월요일 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연 국회법 재상정, 재의된 이후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교수님 저는 어떻게 뭐 보십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지금 이번에 김태호 최고위원이 산통 깨는 바람에 속으로 할까 이런 생각했다가도 하고 싶어도 오히려 못한다. 늦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하려가도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밀려서 나가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이름이나 이름이 뉴스에서 사라질 때쯤에서 웬만큼 다 처리해놓고 그래서 7월 20일 지금 얘기가 이제 메르스 추경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핫하게 해서 만일 밀어내는 형태가 되면 안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지금 더구나 이제 청와대하고 이게 자꾸 대결 구도로 자꾸 왕따시키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압박이 돼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가겠거니 하는데 유승민 그렇지 않을 원내대표 것이다. 스타일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이 개인의 소신이나 원칙 있는 사람들이 부러집니다. 근데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소신이나 원칙을 갖고 둘이 부러지는 분이에요. 정치는 저는 사실은 부러지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아집이 되고 독선이 되는데 스타일이 두 분이 비슷하다. 네. 이게 접점이 안 나온다. 더구나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상수예요, 상수. 움직일 수 없는 상수.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리 대입해봐도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상수를 조금 움직이자. 대통령께서 조금 포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 호주 믹타 믹타 국회의장들 오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빼고 티타임을 한다? 이거 아마 그 국회의장들이 해외 자기들 본국에 들어가서 술자리에서 안주감으로 삼을 만한 일입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업무 배제다 그런 취지인데 6일 날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거치 표명 안 할 거. 네네네. 안 물러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똑같은데 나머지 부분 다 다르네 생각이.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 유승민 원내대표는 안 물러날 거예요. 안 물러나고 본인은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뭐 잘못했냐. 근데 그 사실 그렇게 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6월 26일에 왜 머리 90도로 절하면서 대통령 갖다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왜 제3지에서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죠. 왜? 유승민 원내대표가 6월 26일 날 기억하시죠? 오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송구스럽다고 마음 푸십시오. 마음 열어주십시오. 뒷받침해서 죄송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6월 29일 앞서 말씀드렸던 20명 재선위원들의 네. 쉴드를 갖다 보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은 듯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네. 버티고 있고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는 7월 6일 날 그 처리하고도 메르스 추경 그대로 갈 것이고 본인 이야기는 2015년 지금 2016년 예산안이죠. 내년도 예산안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즉 뭐냐 하니까 내년 5월 29일까지 임기 다 마치겠다는 마치겠다. 거예요. 마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일종의
청와대는 대통령 향해서 항명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 우리 이 교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원내 최고 사령탑과 꽝 부닥쳤어요. 이렇게 그냥 갈까요? 쭉 그냥? 쭉 가도 될까요? 그렇지 저는 아니라고 않겠죠. 봅니다. 왜냐니까 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신났다고 부채질하는 사람은 야당일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의주시 바라보는 사람은 관료 조직들, 기업들, 각종 우리 사회 네. 제반 사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견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 끝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레임덕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내년도 4월 총선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빨 빠진 호랑이 된다. 근데 그 이빨 빠진 호랑이가 한 8개월 앞당겨서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 명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어느 장차관이 따르며, 어느 실국장이 따르며, 어느 기업이, 누가 따르겠습니까? 대통령 이빨 빠진 호랑이고 아무것도 아닌 종이 호랑이고 다 백일하이 드러나는 건데 그게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제대로 앞서 말씀하셨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주판을 튕기면서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져요. 그래, 이 상태에서 결국 보면 친박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김태호 최고가 삑 하고 지나가기 전에 지금 세력을 모아야 돼요. 네. 지금 보면 박명재 의원이 어제 아래 저 보니까 그 스마트폰 보도 드러났잖아요. 한 38명 성향을 분류한 그런 37, 8명 말씀하시죠? 친박, 네. 한 5명 46명이 비박, 나머지 한 70여 명은 아직도 중립이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딱 묻는 거예요. 네. 자, 박근혜냐 유승민이냐. 이거는 1959년 마오쩌둥이 그 주자파들한테 맞서면서 팽덕회, 국방장관 팽덕회를 택하든 날 택해라. 라고 무언가 당대표로서의 거중을 조정할 타이밍이 왔다. 그 부분이 이제 조만간 저는 7월 6일, 7월 7일까지 만약에 유승민 결정이 안 원내대표가 되면 자기 거취 표명하지 않으면 친박들 입장에선 죽던 살던 그런 식으로 의총을 통해서 할 것이다. 분지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게 갈 수 있는 걸 길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듣기는 무성 대표가 대통령께 면담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그런 얘기도 흘러나와요. 네. 왜 그런 자리가 안 만들어지는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이회창 총재 법대로 대쪽 총리 계셨거든요. 그때 둘이 부딪혔어요. 이 북방 정책에 대해서 총리가 법대로 해야 된다. 청와대에서 무슨 소리냐? 이 대북 정책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그거 갖고 주도권 하다가 부딪혔거든요. 그때도 마지막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총리를 불러서 둘이 얘기합니다. 네. 둘이 똑같은 분 비슷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볼 때 정말 국민이 안쓰러울 정도로 요즘에 안타까운데 대통령께서 좀 부르셔서 그렇게 해서 직접 정치로 대화를 하는 것이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어떤 체면이나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한다.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오히려 눈가에 물방울 맺히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지도 모른다. 퇴로를 줘야지. 아니 고양이가 쫓을 때, 쥐 쫓을 때 도망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네. 이 동화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현실이다. 아름다운 동화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불러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이회창 총리의 부닥침 속에서 불러서 흔한 김영삼 대통령이 20분만 박살내고 사표받고 쫓아버린 겁니다. 그게 보면 거기서 달랜 게 아니에요. 네. 이회창 총리가 그 당시 월권하니까 바로 불러서 아침에 오라. 그래갖고 바로 흔하니 박살내버리고 사표내. 그걸로 끝낸 거예요. 그런 건데 아름다운 동화. 아니 우리가 모양새도 박근혜 대통령 64년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왜 유승민 원내대표는 왜 못 보일까요? 차라리 가서 보면 왜 못할까요? 김무성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못할까요? 각자 살아온 그런 고집대로 살아왔기 네. 때문에 각자 5선 위원 했고 5선 위원에서 대통령 했고 한 사람 3선 위원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너 평생 살아왔던 거 확 바꿔서 네 이리 해봐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 동화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현실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도 꺾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해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꺾을 가능성은 완전히 전무하고 그렇다면 방법은 뭐 있어요. 김무성 대표도 지금 여기서 보면 묘한 줄타기 하는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결국은 새 대결, 그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새 대결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 지면 어떡하냐고. 그다 탈당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제 하반기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많은데 정치권이 좀 국민들을 좀 더 편하게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